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법원 주변에선 이 대표를 지지하거나 규탄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월세 가격이 원룸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침체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이란 장점도 있지만 모집단이나 질문에 따라 결과가 바뀌기도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았고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표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시켜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다며 2달 전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을 시켰다는 증거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재판이 열리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 청사 주변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와 이 대표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집회가 각각 수백 미터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열렸습니다. 오후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 사이에선 환호가 쏟아졌고 반대쪽에선 탄식이 터졌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두 집회 참가자들은 다행히 별 충돌 없이 해산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선고에 앞서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집회와 규탄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선고 직후 두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은 크게 엇갈렸는데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했습니다. 이어서 이혜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은 1심 선고 시각 2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옆 대로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정치검찰 해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선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구속하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곳과 불과 400m 떨어진 곳에서는 이 대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표를 구속하라는 피켓을 든 참가자들은 법정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했고 반대 측에서는 탄식이 터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집회 현장일 때에 경력 3천여 명을 배치하는 등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했지만 양 집회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정치권의 반응 역시 크게 엇갈렸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 국민의힘은 수긍은 어렵지만 판결은 존중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판결이 나온 뒤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짤막한 입장문만 냈습니다. 민주당에선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선고 직후 민주당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패 규정 판결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선고 직후 SNS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SNS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며 더 겸허하게, 더 치열하게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내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무리한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혔다고 밝혔고 개혁신당은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사법부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냈습니다. KBS 뉴스 이은미입니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공직선거법 항소심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장동 의혹과 대북 송금 등 많은 재판이 남아 있어서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검찰 구형량은 징역 3년으로 일각에선 지난 공직선거법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두 번째 사법 리스크 부담은 다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숨 고를 틈도 없이 다음 재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온 두 재판뿐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의혹 등 모두 3개의 재판을 서울에서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재판과 지난 19일 추가 기소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2개를 받아야 합니다. 본격 심리가 시작되면 이 대표는 주 4회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 결과도 관심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닷새 만에 이 대표를 대북 송금 관여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위증교사 1심 무죄로 한숨은 돌렸지만 의원직 상실형인 선거법 위반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이 대표에겐 여전한 위협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은 단 한 차례 공개됐는데요.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또 다른 통화 녹음을 들었다는 명 씨 측근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통화 녹음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민주당은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명 씨도 윤 대통령도 공천 개입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맥락에 또 다른 대통령 육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명 씨의 측근 A 씨는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명 씨를 명 박사라고 부르며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전화했다며
김영선 전 의원에게 준비하라고 전하는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녹음을 들은 시기와 장소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에 창원의 한 호텔에서 명 씨, 김 전 의원과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앞서 공개된 대통령 육성 내용에 비해 A씨가 들었다는 통화 녹음은 사실상 공천 결정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의 일부인지 아니면 또 다른 통화인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명 씨 측근이 대통령의 육성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건 처음입니다. A씨는 오늘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 씨도 구속 뒤 4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변호인은 이른바 황금폰을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말을 아꼈습니다. 흔히 말하는 황금폰이라 불리는 증거물에 혹시 언급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함구하겠습니다. 검찰은 또 강혜경 씨를 10번째 불러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정치권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때 쿠르스크 지역에서 서울 면적의 배 이상을 뺏겼던 러시아는 최근 반격을 통해 절반 정도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과 교전했다고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바릴레비치 참모총장은 1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다며 현지 매체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군 대부분은 일반 부대 소속이라며 러시아 극동 지역 토착민으로 위장했고 신분증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리 국가정보원은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발생해 파악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미국 군사 매체가 우크라이나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5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지만 정보 출처나 근거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북한군까지 투입해 쿠르스크 탈환에 나선 러시아는 최근 공세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지역에 기습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해 한때 서울 면적의 배가 넘는 약 1,3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쿠르스크에 병력을 집중하는 등 반격에 나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의 절반 가까이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스칼프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The Ukrainians could use long-range missile to hit targets in the Russian territory from where the Russians are aggressing Ukraine. 앞서 미국은 에이테크임스를, 영국은 스톰 섀도우를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했던 한국 유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오늘 오전 현지에서 자체 추도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을 추모하면서 아픈 역사가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도섬 현지에서 황진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어제 열렸던 일본 주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했던 한국 정부가 오늘 오전 사도섬에서 자체 추도 행사를 치렀습니다. 사도광산 인근에 당시 강제동원 한국인들이 기숙사로 사용했던 건물 터에서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80여 년 전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간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박 대사는 사도광산의 역사 뒤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며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식 추도식이 끝난 뒤 유족들은 각자 준비한 방식으로 당시 가혹한 처우에 시달렸던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주최한 추도식에 불참하고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이유를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일본 주최 추도식의 방식과 내용을 놓고 일본과 협상을 벌여왔던 외교부는 일본 추도식 개최 하루 전 일본 측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민간주도 형식의 추도식을 준비했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대로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을 추도식에 참석시키기는 했지만 강제 동원 등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섬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내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오늘 국회 첫 관문을 넘었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여성은 예금과 적금을 5개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했습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에 맞춰 쪼갰습니다. 은행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 제가 어차피 제 돈을 다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3년 만에 한도 상향을 눈앞에 둔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돈이 쏠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이 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16에서 25% 증가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있어도 안 넣어요. 사고가 많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변화에 드는 비용입니다. 보호 한도가 오르려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은 약 23% 오를 전망인데 결국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금 금리를 내리거나 돌고 돌아 대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변화가 클 전망입니다. 지금 저축은행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저축은행 특히나 적자 보는 데들이 많은데 예금보험료는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공통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이 때문에 한도를 늘리더라도 자금 흐름을 보고 예보료율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금융기관 성격과 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세심하게 산정하는 등 정부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월세 가격이 원룸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침체가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먼저 박병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 가을 입주를 시작한 내포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음 주면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는데 전체 1,100여 가구에서 입주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매가는 분양가보다 최대 7천만 원이나 빠졌습니다. 공실이 워낙 많다 보니 84제곱미터 규모의 이 새 아파트가 월세 50만 원에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0년 전 이 지역 원룸 월세 가격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마저도 입주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많아도 수요자가 전혀 없으니까 너무너무 심각하고 지금 이를테면은 부동산도 굶어 죽겠어요 지금. 공인중개사무소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낮은 매물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3년간 내포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14,000여 가구. 이들 단지의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가격이 급락한 겁니다. 인구 4만인 내포신도시에 올해만 3,700가구가 입주를 시작했는데 내년에도 2,400여 가구가 추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이전 등 추가 인구 유입 요인이 없다면 이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침체가 최대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이쪽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이 빨리 유입이 돼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풀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4년째 별다른 진전이 없는 내포신도시가 공급 과잉의 역풍까지 맞으면서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반면 대전에서는 도안지구의 분양 선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분양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대출 규제도 예고돼 있는 만큼 시장을 점치기 힘들다는 분석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차에 이어 2차 분양에 나선 대전 도안 2의 2지구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청약 접수한 결과 평균 경쟁률 11.3대 1로 마감됐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245대 1까지 기록됐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214만 원. 고분양가로 평가됐던 1차 때보다 100만 원가량 올랐지만 평균 경쟁률이 오히려 배 이상 올랐습니다. 도안 신도시 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분양이 잘 되었는데요. 구도심권에서 신도시로 올려놓은 수요자들, 신축 아파트 수요자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비슷한 시기 청약이 진행된 이 아파트에서도 일부 평형에서 미달이 있긴 했지만 평균 경쟁률은 1.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비교적 원도심으로 꼽히는 지역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달 대전 중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평균 경쟁률이 4.85대 1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바닥을 지나 반등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본다면 앞으로 시장이 매매 시장의 어떤 반전도 분양 시장이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와 다른 방향으로 주택 관련 금리가 움직일 가능성과 내년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총 부채 상환 비율 3단계 시행 등은 부동산 시장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요인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앞선 두 기자의 리포트 내용처럼 충남 내포 신도시는 과잉 공급의 후유증을 크게 앓고 있는 반면에 대전 도안 지역은 청약 열기가 그나마 식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광역시 회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내포 신도시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쪽에도 뭐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예. 내포 신도시 미분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수요 없는 공급이 계속되면서 뭐 공실은 계속 늘고 있고요. 지금 뭐 가격 폭락했다고 박병준 기자가 짚어줬는데, 자, 내포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내포 신도시가 처음에 시작한 2012년도에 네. 약 그때만 해도 한 500명 정도 인구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 인구가 약 4만 명 정도 됐는데 네. 당초에 예상했던 게 약 1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렇죠. 아직도 약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이유는 보면 네. 어떤 그 정주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금 부족하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재고등학교랄지 종합병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네. 좀 유치가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고 네. 또 그러려면 자체적으로만 갈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 홍성이나 예산이나 이런 원도심에서 오히려 그쪽에 인구가 유입이 네. 되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원도심의 슬럼화 현상이 좀 심하고 네. 그래서 어떤 그 내포 신도시가 활성화되려면 네, 네. 어떤 중앙 정부의 어떤 적극적 지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관 유치랄지 아니면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지 않으면 네, 네. 자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0년도인가에 혁신도시 지정이 됐을 때 내포가 굉장히 들썩였는데 그래서 공급이 늘어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은 어렵다. 지금은만 상황 가지고는 내포 네. 신도시가 활성화된다는 건 하나 한계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네. 어떤 정부의 어떤 기관의 어떤 유치랄지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네, 한계가 네.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대전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전에서도 올해 마지막 아파트 분양이 있었습니다. 두 곳이 뭐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상반된 청약 결과가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올해 대전에서만 해도 10,000세대 이상이 공급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서구나 유성구에서는 그나마 선전을 했지만 네, 네. 동구나들지 중구랄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요. 서구에서도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양극화, 또 네, 네. 지방에서도 대전에서도
어떤 동구와 또 서구와 유성구의 어떤 네, 양극화 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지금 최근에 지금 분양한 네. 유성에서 그나마 선전을 했는데 도안 말씀하시는 도안에서 거죠? 선전을 네, 네. 지금 했죠. 두 개 선전을 했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1단, 2단지 이제 어떤 그 청약 발표율이 틀리기 때문에 네. 이중 청약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인 청약률 경쟁률은 그것보다 반 정도로 낮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계약률에서는 낮아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도안도 허수를 좀 걷어내고 보면 반 정도를 보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1단, 2단 중복 청약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약간의 좀 허수가 있다. 그나마 그래도 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신규 분양은 가격보다 약 1억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네. 그나마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봄부터 이제 뭐 강남을 시작으로 뭐 서울에서 좀 부동산 훈풍이 분다. 그래서 그 훈풍이 지방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서울의 일부 네. 극한된 지역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대전에서도 추석 전후에는 약간의 거래량 좀 늘어나고 또 네. 가격도 약간 좀 상승하는 그런 영향을 좀 보였지만 네. 그 이후로는 지금 거래량의 어떤 절벽 또 그다음에 네. 가격도 또 하락세로 지금 반전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첫째는 거래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서구 내에서도 지금 보면 네. 일정 부분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만 좀 상승하고 네. 오히려 지금 분양된 곳에서도 일부에서는 지금 오피스텔이랄지 주상복합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미분양이 지금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에서도 단지별로 양극화가 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회장님 느끼시기엔 추석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좀 변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9월 달부터 어떤 DSR 2단계가 적용이 된 게 큰 네.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네. 내년에 이제 7월 달부터 DSR 3단계가 적용된다 보면 네. 지금보다도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달 말에 금리 인하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부동산 시장에 좀 불쏘시개 역할을 할 거라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저 네. 역시도 그 영향이 좀 부동산에 좀 훈풍을 좀 불기를 기대하지만 네, 네. 반면에 이제 금리가 조금 인하된다 하더라도 네, 네. 대출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대출 금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희석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가 그렇죠. 또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 지역 전망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이제 뭐 일각에서는 지역 내 미분양이 뭐 좀 해소가 되고 하면 이제 분양시장 회복 조짐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예, 예. 자, 대전 분양시장 그리고 분양시장이 이제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분명히 주잖아요. 그래서 예, 예. 내년도 전망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 매우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 지금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봤을 때 어떤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어떤 분양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네,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내년에 3단계 DSR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네. 또 지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전세 피해나 전세 사기가 지금 만연하게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해소가 안 됐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임대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임대인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유성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네.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네. 임대인들이 지금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매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그 채무가 승계가 돼야 되는데 채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규 임차인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신규 아파트 관심 지역이 있는 에서만 네. 좀 활성화될 것 같고요. 나머지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나가 보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예, 예. 거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큰 불이 난 지 2주 만에 같은 공장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부터 두세 달에 한 번꼴로 화재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불안해진 시민들은 집단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잿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지난 10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바로 그 공장에서 또다시 불이 난 겁니다. 이번 불은 인명피해 없이 2시간 만에 꺼졌지만 공장은 다시 가동을 멈췄습니다.
2주 전 일어난 화재로 쇳물 생산을 중단했던 공장은 지난 19일부터 시험 가동 중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시험 운전 중이던 용융로 타워의 외부 철피가 손상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가 손상된 흔적을 찾으려면은 그 굳어 있는 코크스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쇳물이라서 열기도 남아 있고 지금 그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꼴입니다. 포스코는 여의도의 2배가 넘는 면적에 고열 작업장이 많아 화재 위험이 상존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화재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집단 피해보상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해줘야죠.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룰이라도 만들어보자. 100분 정도 모이시면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포스코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전관리 부실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 최근 자치단체들이 앱이나 인터넷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모집단이나 질문에 따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세종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 2022년 출시한 세종 시티 앱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투표 기능을 지원하는데 지난달 기준 가입자는 15,000명으로 전체 시민의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종 시티 앱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 들어봤는데 주위에는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사정에도 세종시는 각종 중점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 결정에 이 앱에서 진행한 투표 결과를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표에는 불과 수백 명이 참여했지만 시민 의견을 들은 수단으로 확대 과장됐습니다. 많은 숫자가 나온 대로 또 집행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과연 왜 하는가? 표집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이 대표성을 띠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천안시도 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겠다며 인터넷 사이트 다시 천안을 만들어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형식이나 제한 없이 시민 의견을 듣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질문이나 모집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신뢰도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 나아가 결과를 정책 입안자 입맛에 맞게 사용할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또 시 정책에 일부 관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단편적 설문조사로는 여론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늘리고 아전인수격 활용은 삼가는 열린 행정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내일 기분이 어떨지 일기예보처럼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울증과 조울증 등 기분 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수면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일정한 경향이 확인돼 치료와 예방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고려대 연구진이 기분과 수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있는 기분장애 환자 16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잠을 잔 시간과 중간에 깬 시간 등 수면 각성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수집 기간은 한 명의 평균 429일. 이렇게 수집한 빅데이터에서 연구진은 수면 각성 패턴과 생체 리듬에 관련된 지표 36개를 추출했습니다. 이 지표를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하니 수면 패턴을 통해 잠이 깬 다음 날의 기분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의 경우 80%, 조증과 경조증은 각각 98%와 95%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었을 때 수면 패턴이 갑자기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반대의 경우에서 이제 조증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수면 패턴이 앞당겨지는 것도.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해 기분장애 환자의 증세가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수면 조절을 통해 아예 증상 발현 자체를 낮추는 방법까지 찾을 계획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있으니 이제 이걸 바탕으로 미리 이런 걸 예방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는 게 이제 그다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기분장애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정신 건강을 파악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활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트럼프의 차기 정부에 가상화폐 친화적인 인사들이 잇따라 지명되고 있습니다. 상무장관 후보자인 하워드 러트닉도 그중에 한 명인데요. 이전부터 그가 한 가상화폐 업체와 협력 강화를 논의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상무장관 후보자 하워드 러트닉은 대선 기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한 무대에 올라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습니다. How much do you think we can rip out of this wasted $6.5 trillion Harris-Biden budget? Well, I think we can do at least $2 trillion. 또한 그는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시장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부정적이던 트럼프의 생각을 바꾼 주요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You will see all the traditional financial service companies, the big banks, the big brokerage companies, they're all going to go headfirst into Bitcoin pond. 이런 가운데 러트닉 장관 후보자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투자회사가 가상화폐 업체의 태도와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담보로 고객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사업을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가상화폐 업체의 테더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더가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무부와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고 제재도 검토되고 있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테더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러트닉 후보자는 인수팀의 공동위원장으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당국자 인선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트닉 후보자는 상무장관에 임명되면 현재 회사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 되겠고 늦은 밤부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린 곳이 많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전역에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이 10도, 세종 9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 대전 12도, 논산 11도로 오늘보다 3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과 서산이 9도, 한낮에 태안과 아산이 11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8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보령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종일 한 자릿수에 머물며 춥겠고요. 금요일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